네, 안녕하세요. 김의섭입니다. 김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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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네,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죠? 반가운 분들 많고. 이거 다 보셨어요? 다 보신 분 끝까지. 어렵죠? 네. 아마 평소에 이런 관련 책들을 안 보신 분은 좀 어려울 거고, 사실 이 책을 작년 여름에 우리 박상배 본부장님이 추천을 했어요. 이 책 좋다고. 저는 이제 이 현업에 있으니까 바로 사서 봤죠. 근데 제가 보니까 잘 썼더라고요. 조금 객관적이면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만족 못하죠. 좀 더 다양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제 양력이고요. 제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프레임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는데요. 주식은 투자인가요? 투기인가요? 보통 얘기할 때 투자라고 얘기하죠. 주식을 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부동산은 뭐 투자예요? 투기예요?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하게 하면 돼. 솔직하게. 내리시고요. 투기라고 생각한다. 자, 보실까요? 노동자하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 그러다의 개념이 아니라 저걸 들었을 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저런 걸 가지고 입에 오르기가 있는 말이라고 해요. 노동절이에요? 근로자의 날이에요? 자, 노동절 손 들어보세요. 근로자의 날. 근데 원래 노동절이 맞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프레임이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불법 체류자,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내가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밑에 있는 사망보험이 생명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별로 안 좋다고. 죽어야 받는 거야. 지금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사망보험이 뭔지. 생명보험만 알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저는 일단은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봐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ESBI 써 있는 거 있죠. 혹시 이거를 저 그림을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봤다. 반 정도 되시네요.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려놓은 건데요. E는 급여생활자죠. 우리 대부분이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S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 저같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의사, 변호사, 전문직이죠. 그 다음에 B는 빅 비즈니스맨, 종업원이 500명 이상 되는. 그 다음에 I는 인베스터. 인베스터는 투자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 이 책에서 말하는 경우를 보면은 E하고 S는 우리 그 3요소 있죠? 생산의 3요소. 아시는 분? 이 책에서 얘기한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E하고 S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사는 사람이죠? 노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B는요? 자본이 많이 들어가죠. 그쵸? 물론 본인의 노동도 좀 들어갈 거고 투자도 약간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자본이 크고 I는요? 이 사람은 노동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제로, 무시. 토지와 자본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을 얻는 사람이에요. 우리 B하고 I는 잘 모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E하고 S를 우린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B하고 I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이걸 보세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가서 열심히 살래. 나 그러면 되지. 이게 다 해결책이 되는 걸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 60까지 일을 하고 웬만하면 뭐 정년도 보장되고 뭐 그 기업에서 나와도 그 기업 뭐 연관 기업에도 취직을 하고 60까지 일을 하고 70에 죽었어요. 그래서 뭐 노후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여자분들 90세까지 산다고 그러대요. 뭐 100세, 120세까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 이후를 어떻게 하실 거죠, 여러분? 60세에 은퇴를 해서 90세까지 산다. 최소죠. 지금 100세는 빼고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어떻게 살 거죠? 뒤에 한번 자세히 나오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입니다.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잠깐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제가 이제 주로 이 책 여기서 언급했던 그 책들인데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이 책 좋은 책이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마저 보시고요.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잘 풀어놓은 책이에요. 저걸 보면서 주택시장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다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지금 안 나오는 책입니다. 2007년에 참여정부에서 발간을 한 거고요. 국정 브리핑 특별기획팀인가? 그래서 정부에서 발간한 거예요. 저걸 왜 발간했는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그랬어요. 나 부동산 빼고 꿀린 거 하나도 없다고. 그죠? 생각나세요? 부동산 빼고 꿀릴 거 하나도 없다고. 본인은 다 열심히 잘 했는데 집값 못 잡은 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각 부처 그 참모들 다 동원해 가지고 왜 그랬는지 한번 그 종합 그 책을 한번 발간해봐라 해서 저 책이 나왔어요. 저 책을 보면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였구나, 힘든 거였구나 라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저 책 비쌉니다. 뭐 중고에서 못 삽니다. 4만원 뭐 이래요. 그 다음에 노후 파산 우리 했죠. 은퇴대국의 빈곤 보고서도 여기 양재nap에서 했고, 저거는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여기서 뭐 가까이 계신 선배님도 몇 분 보이긴 한데 대부분이 고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노후에 대해서. 그죠? 당장 뭐 내가 어떻게 취직할 거냐, 내 직장에서 어떻게 열심히 할 거냐, 그거지 노후까지 고민을 안 했는데 저 책들을 읽어보시면은 절절히 와닿아요. 특히 노후 파산. 내가 노후 준비 안 돼 있으면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절절히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두 책을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7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저거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저자가 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담하는 형식으로 몇 분씩 나눠서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뭐 수치라든가 뭐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각자 보는 게 다 틀리니까. 그러면서 내가 객관적인 걸 추천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대한민국 부동산 대전망. 저 책은요, 애널리스트가 썼어요. 그러니까 증권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도 많았고, 뭐 공부를 잘했는지 어쨌든 증권회사에 들어갔고. 근데 애널리스트의 관점으로 본 거라서 굉장히 수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런 거에 수치를 싫어한다 하시는 분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수치 좋아하죠. 그죠? 여자분들은 수치보다는 감각.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는 남자들 못해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 여자분들이 더 잘해. 감각이 더 중요한가 봐요, 이게. IQ보다 EQ라고. 그래서 저 책도 굉장히 냉철하게 잘 써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 책은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책은 아니에요. 책은 아닌데 읽다 보면은 해야 되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저거는 실전 투자가들이에요.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부동산 투자의 정석. 특히 그 부동산 투자의 정석 저 책은 10년 전에도 나왔던 책인데 그 옛날 거를 보지 마시고 신간을 꼭 보셔야 돼요. 이름이 똑같아요. 개정파일하고도 안 나오고 저 신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두 사람들은 이제 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저 책을 보면 되고, 저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카페가 네이버에 월급쟁이 부자라고 월부라고 그러더라고요. 줄여서 그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풀었는데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죠. 통화량이 축소되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디플레이션.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 경기가 활력을 잃었다는 거죠. 더 이상 예전처럼 고도 성장하지 않는. 그럼 왜 저성장으로 빠졌는지 또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구 문제도 특히 이제 고령화가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일본이 이제 가장 앞서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뒤따라가는 그런 형국이고, 또 중국도 고령화 때문에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고 뭐 굉장히 그러잖아요. 유럽은 뭐 그 전부터 그랬고요. 그래서 이 고령화가 소비가 감소가 되고, 소비가 감소 안 될 것 같은데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또 벌면 돼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복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껴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자녀들이라든가 손주들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당신들 위해서는 잘 안 쓰시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감소되고, 또 임대 수익률이 하락해. 임대 수익률이 왜 하락하는 거 뭐냐면은 자영업자가 지금 경제 활동 인구 중에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1번 10%, 2번 20%, 3번 30%, 4번 40%. 42번 23%. 근접하셨어요. 지금 현재 25%라고 하더라고요. 25%. 10년 전에는 뭐 35% 이 정도 됐는데 줄었어요. 선진국 OECD 평균은 10%. 자영업자가 준다는 건 뭐죠? 상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가가 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거, 선별 투자 꼭 해야 된다는 거, 이것저것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1층이 아닌 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지금 학원 들어가 있는데 4층, 5층 상가들 있죠. 지금 이제 뭐 외고 자사고도 폐지될 것 같고, 또 앞으로 경향 자체가 뭐 지금 정부가 아니래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교육이 필요해지나요? 아니, 교육제도 자체가 바뀔 텐데 대학이 필요 없어진다고 하는 게 2030년인데, 그럼 저는 그런 투자, 지금 현재 수익률이 너무 높아. 7%만 되면 굉장히 높은 편인데 7%, 8% 나온다고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잘 신중하게 하시고, 1층 같은 경우는 안전해요. 1층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하죠. 근데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기 그리스 같은 데는 청년 실업률이 뭐 50% 그렇대요. 20대. 그리고 우리나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20대가 셋 중에 하나. 심각한 문제죠. 취업이 안 되니까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자동화. 결국은 소비할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 또 중산층에 몰락했죠. 그래서 소득이 양극화되고, 또 세계화. 도대체 그리스가 어떤 나라인데 그리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미국까지 난리가 나냐 이거죠. 이게 한 나라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 저것도 마찬가지 문제고요. 한국의 10년간 기준금리를 한번 봤어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뭐 1%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진짜 장기적으로 고착화되는 건 2015년부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금리가 떨어져서 고착화되는 거. 이제 저도 제 경험으로 보니까 2013년, 14년 그때 이렇게 오피스텔 투자를 하러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가도 그렇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이 2015년, 16년. 지금 오시는 분들은 너무 늦었죠. 은행에 1억을 맡기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한 달에? 아시는 분? 은행에 1억을 맡기면 얼마 받죠? 17만 원 내지 20만 원. 굉장히 많이 주는 데가 있네요. 17만 원 아닙니까? 12만 원 정도 됩니다. 오피스텔, 저희 사무실이 오피스텔 밑에 있는데 1억 1000인데 500에 4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금 500 걸고 47만 원 월세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률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나이 든 어르신들이 은행에 한 5억을 맡겨놨어. 예전에는 금리가 좋을 때는 그걸로 충분히 생활이 됐는데 지금은 얼마죠? 한 60만 원? 60만 원 거리 생활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지. 최저 생계비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최저 생계비. 150만 원이래요. 물론 가구는 아니고 1인.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피스텔을 사면 5개를, 5개 조금 못 사겠지만 그 정도 사면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팔 수밖에 없죠. 오피스텔 투자가 좋은 건가요, 근데? 단점이 뭐죠, 여러분? 공실. 그 상가도 공실 있어요. 상가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수익성 부동산인데 드나드는 거, 드나드는 거 단점이 있죠. 상가는 한번 시설을 하고 들어가니까 금방 못 나와요. 근데 오피스텔은 주거로 많이 쓰잖아요, 보통. 그래서 뭐 도배해달라, 뭐 해달라. 밤에 전화 오더라고요. 낮에는 없잖아요. 상가는 전화 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전화 와도 낮에 오죠. 근데 뭐 아주 결정적인 뭐 치명적인 하자, 누수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 전화 올 일도 없어요. 자, 오피스텔은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은 뭐냐면 공실이 거의 안 나요. 우리 자연공실률이라고 1년에 5% 정도는 자연공실률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허용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1년에 5%면은 뭐 보름 정도 비는 거겠죠. 그죠? 2년 살면 한 달 정도 비는 거고 그 정도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 1층에 권리금이 붙은 상가, 뭐 번호짜리라든가 뭐 상권이 좋다든가 이런 데는 공실 안 생깁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아야 되니까 바로바로 나가요. 근데 수익률은 좀 떨어지죠. 근데 2층 이상 올라갔을 때는 공실이 나면 몇 달은 보통으로 가요. 그리고 운이 없으면 한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물론 금액을 낮춰주면 되지만 낮춰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잖아요.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노인분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투자한 그런 상품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금리가 낮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빠른 추격자 전략이요. 우리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 그게 우리나라가 썼던 전략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성공을 하고 우리 OECD 국가도 되고 선진국 진입에 문턱에 들어섰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을 볼까요?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든 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애플사. 애플사가 아이폰을 만들었죠. 바로 미국은 선도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폰, 애플이 선도자였는데 삼성은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해서 빨리 제품 개발을 해서 그걸 쫓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간은 성공을 했어. 근데 작년도 통계가 나왔는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영업이익률 90% 정도 된대요. 그리고 삼성이 50% 정도 된다나? 그렇고 그럼 LG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있죠. 그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삼성하고 애플하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비슷해요. 한 30%대 서로 비슷한데 영업이익률은 그렇게 차이가 나죠. 왜 그러죠? 우리는 빠른 추격자 전략을 쓴 거고 애플은 선도자 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려면은 선도자 전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 왜 지금 이렇게 저성장이고 하는 그 이유가 저기 나와 있어요.
슈페터라는 사람이 장기 파동설을 얘기하는데 6번째 혁신의 물결이 2030년대나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 6번째 혁신의 물결은 그 밑에 있는 이제 3D 프린팅이나 생명과 AI, 뭐 로봇 이런 건데 현재는 5번째 파동이고 정보통신혁명이에요. 그래서 주기를 보면은 50년에서 60년의 그 장기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까지는 많이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우리 핀란드가 노키아 하나로 굉장히 컸는데 핀란드 GDP에서 거의 40% 정도를 차지했었죠. 노키아가 무너지고 나서 핀란드 경제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다시 다 살아났어요. 살아난 게 이제 거기 그 기술자들, 이 사람들이 다 벤처 기업으로 가서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가 아주 잘 살아났는데 그거는 변신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 그 환경에 되고, 그러니까 국가뿐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그러한 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거, 내가 변신해야 된다는 거, 그걸 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이킹. 저 제일 밑에 우리 재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 전 정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고. 근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재벌하기 편한 환경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의 비율이, 그러니까 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 중에 몇 프로나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90%? 좀 더 높여주세요. 96%더 위로요? 98%요? 더 위로요? 99.9%. 99.9%고 고용은 몇 프로를 담당하고 있을까요? 우리 중소기업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9988. 중소기업이 99.9%고 고용은 8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대기업은 0.1%, 그리고 고용은 12%. 근데 영업이익률인가 뭐 당기순이익인가 그거로 따지니까 대기업이 한 70%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벌하기 편한 환경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고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을 늘리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본이 승승장구했죠. 1970년대부터 승승장구해서 91년에 버블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폭락을 했죠. 그 부동산 버블. 그래서 그 근거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2005년에 인구 정점이 된다. 일본 인구 정점이 돼서 거기서 마이너스 14년을 했더니 24년을 했더니 일본의 버블이 붕괴됐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공교롭게도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한 그 해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2030년에 인구 감소가 시작이 돼서 거기서 마이너스 14년 하니까 2016년이고요. 그리고 생산 인구 감소는 2017년. 그러면 대충 지금하면 2016년, 2017년에 우리 부동산 버블이 발생해서 엄청난 그 폭락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근데 안 일어났잖아요. 물론 기계적으로 24년, 23년 뭐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으면 그럼 앞뒤에서라도 뭐가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요. 안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폭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왜 그런 거죠? 이게 한때는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모 경제연구소 소장님이 얘기하면서 물론 그 다른 책도 있었지만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 위기가 올 거다. 그래서 집 안 사고 버티고 하다가 뭐 아까 저희 조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전세값이 5년 만에 2배가 올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샀다. 그래서 지금 후회하지 않고 잘 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하고 우리는 좀 달라요. 그 왜 다르냐면 일본은 20년간 호황이었잖아요. 1970년부터 1991년까지.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네. 자, 20년간 올랐어요. 그래서 20년간 떨어졌던 거예요.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떠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우리가 뭐 게임도 안 돼. 밟아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본에 취업 나가고 우리가 그러고 있죠. 다시 일본이 살아나고 있죠. 그럼 경기는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5년 주기 정도예요. 5년 주기로 순환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그리고 일본은 워낙 산이 높았으니까 골도 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5년 주기에서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갑니까? 올라갔다가 빠졌다, 올라갔다가 빠졌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골이 그렇게 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인구 감소가 과연 2030년부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 최근에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로는 2043년 정도 아니냐. 또 그 전에 그 기준이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2043년이라면 저기서 13년이 뒤로 늦춰지는데 그렇다면 버블이 나온다 하더라도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2017년인데 경제 활동 인구는 2037년이에요. 20년이라도 시차가 있어요. 이거 뭐가 차이가 있죠? 생산 가능 인구하고 경제 활동 인구. 혹시 경제 시간이 안 좋으신 분?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 인구는 15세 이상에서 주고 빼고, 그다음에 뭐 노약자 빼고, 또 내가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빼고, 그래서 실제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요. 경제활동 인구는 2037년부터 감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활력이 막 떨어져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또 한국하고 다른 거에서 얘기하면 일본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서. 근데는 유럽은 벌써 70년대부터 생산 가능 인구 줄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 이제 익숙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주택 보급률은 우리나라만 쓰고 있대요. 다른 나라는 그걸 쓰지 않고 그 두 번째 있는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보급률로 봤을 때는 2013년에 이미 103%예요. 그래서 집이 남아돌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 보면 미국 같은 데도 111이잖아요. 영국도 106이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인구 1000명당 주택수로 봤을 때 우리 완전 공급은 440%, 인구 1000명당 44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5년에 380%니까 아직 좀 여력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서울 및 경기의 주택 보급률이 5%포인트 더 낮죠. 전국보다. 그래서 더 여력이 있다. 서울 경기는. 그리고 앞으로도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그 모습을 보면은 경제가 저성장이 앞으로 추세잖아요. 저성장이 추세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수도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경 같은 데는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시죠? 다른 나라는 다 월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세도 점점 월세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동경 같은 쪽에서는 내가 집을 안 사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야 된대요. 3분의 1을 내면 좀 고통스럽겠죠. 월급 3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을 월세로 내야 되는 거고, 그런 셈이죠. 네, 영국 런던으로 가면 절반을 내야 된대요. 내 소득의 절반을 월세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되고요.